긴 비행 후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다리 스트레칭을 하시는군요. 화장실로 가서 세수도 좀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네요. 짐도 날아다니고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9,000m 상공에서 추락하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기도 전에 모든 것이 검게 변합니다. 2001년 초 거대한 보잉 747기가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태우고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비행은 12,000m 고도의 관성 속도로 도달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승객들도 다른 비행기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 전 부산과 일본 도쿄를 오가는 일본 항공편 하나도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탑승한 더 작은 비행기였어요. 이 비행기도 약 고도 11,000m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비행기는 겨우 600m 떨어져 있는 유사한 비행 경로 위에 있었고 일본 혼슈섬의 상공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보잉 747기의 조종사가 충돌 방지 표시기에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을 때 두 비행기 모두 교차로에 가까웠어요.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현대 항공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공교통관제소의 조정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비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에게 안내를 해줘요. 항공교통관제의 핵심은 충돌이 불가능하도록 항로를 잘 구성하는 것이죠. 모든 현대식 비행기에는 충돌 모니터 장치가 있지만 이건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됐어요. 충돌 방지 알람이 윙윙 울리는 동안 26세의 훈련생 하치타니 히데키는 관제탑의 레이더 뒤에 앉아 두 비행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이상의 비행기를 감독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그는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감독 없이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기도 전이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죠. 충돌 가능성을 알아차린 그는 재난을 막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재빨리 부산에서 출발한 비행기와 연락을 취했어요. 11,000m에서 순항하고 있던 비행기에 두 비행기 사이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가라고 했죠. 하지만 서두르다가 하치타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른 비행기에 연락을 했던 거예요. 보잉 747기의 고도를 낮추라고 말했어야 했다고요. 조종사는 그의 지시에 따랐고 12,000m에서 11,000m로 낮췄어요. 747과 정확히 같은 높이가 되었죠. 두 비행기 모두 시속 800km로 충돌 노선을 타고 서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어요. 하치타니는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부산발 비행기가 하강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급히 우회전을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 지시도 다른 비행기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회전을 하라는 지시는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항공교통관제사와의 통신이 두절되었고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어판 뒤에서 허둥대는 하치타니를 보고 그의 상관은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연락해서 고도를 높이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이 지시를 전달한 비행기는 그날 운항을 하지도 않는 비행기였어요. 두 비행기는 그 메시지가 모두 자신들을 위한 메시지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보잉기 조종사는 적어도 근처에 다른 비행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공교통 관제탑을 믿으며 안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누군가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겠죠? 이 시점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탄 승객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다른 비행기를 곧장 박아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로 과자를 먹고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이 600명 이상의 승객들에게는 훈련을 충분히 받고 자신감이 넘치는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얼어붙을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는 조종사라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을 앞유리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비행기였어요. 보잉기의 조종사는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과 놀라운 침착함으로 스로틀을 잡고 충돌이 일어나기 몇 초 전 비행기의 고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행기의 바로 아래를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조종사인데 하늘 대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비행기 모두 온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승객들은 이 모든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방향이 바뀌면서 비행기 안에 승객들은 무력하게 구르고 부딪혔죠. 비행기가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와 충돌한 정도의 힘으로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모든 물체와 사람들이 공중으로 던져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방금 지상에 추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명만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조종사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의료팀의 빠른 행동과 조종사가 보여준 놀라운 결정과 기술 덕분에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연약한 금속 껍데기를 타고 최대 시속 800km로 하늘을 날겠다고 자원하는 셈입니다. 땅에서 10에서 11km나 떨어져 크고 위험한 모터에 둘러싸여 있죠. 비행기 자체가 고장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까요? 허드슨만 착륙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역경을 숙련된 조종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입니다. 2009년 1월 15일 1호 사고편은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조종사인 체즐리 셀렌버거는 전직 제트 조종사로 80년대에 상업 비행으로 전환한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155자리가 만석인 전형적인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 30초 만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900m까지 올라갔을 때 비행기는 기러기 떼를 쳤어요. 기러기가 비행기 전체를 덮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몇 기러기가 두 엔진에 모두 끼었다는 거였어요. 셀렌버거는 엔진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했습니다. 조종사에게 공항에 착륙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엔진은 고장났고 착륙할 수 있는 확실한 활주로도 없었기 때문에 탑승자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상황을 통제해야만 했어요. 비행기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는 정상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날아서 조지 워싱턴 다리를 겨우 270m 위로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비행기를 보고 겁에 질렸지만 탑승객들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는 몰랐겠죠. 비행기가 시속 220km로 질주하면서 셀렌버거는 앞에 허드슨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활주로에만 착륙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업용 조종사들은 강에 착륙하는 건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술렌버거는 땅으로 날아가는 동안 명료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착륙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먼저 코보다 꼬리가 먼저 물에 닿도록 했습니다. 코가 먼저 착륙하면 엔진이 더 손상되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았고 물 위에 착륙을 했습니다. 느리고 안정적인 속도가 나오도록 수면에서 추진력을 점차 감소시켰고요. 멀리서 본 사람들은 이 비행기가 느리게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객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와 발이 묶인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승객들은 날개 위와 공기 주입 미끄럼틀 위에서 기다렸어요. 강물과의 충돌로 모두 경상을 입었지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셀렌버거 기장은 가장 훌륭한 조종사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죠. 심지어 이 영웅적인 사건에 대한 영화도 나왔답니다.